자, 이번 시간에는 61번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 알아볼게요. 생산 요소는요, 노동 시장이라든가 토지 시장 아니면요 자본 시장 요걸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노동 시장을 주로 분석합니다. 노동 시장. 자, 이때 어디가 있냐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이 기업은 완전 경쟁이랍니다.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요. 자, 이 그 노동 시장 있죠? 노동 시장은 이것도 완전 경쟁이랍니다. 완전 경쟁이다. 그럴 경우는 자, 노동 시장이 이렇게 돼 있다면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있죠? 이렇게 해서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요게 이제 만나는 점 있잖아요. 여기서 적정한 임금이 결정되는데 자, 이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이고 기업도 완전 경쟁이죠. 그럴 경우는요. 이때는요. 이 그 기업들은요.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있죠.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직면하는 그 임금은요. 그 노동 공급선은요. 수평이다 해줍니다. 수평.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 공급선은요. 수평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죠.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계 요소 비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도 완전 경쟁이라고 했죠. 완전 경쟁의 경우는요. 이렇게 볼게요. P 곱하기 MPL 있죠. 여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에서 자, 균형 노동량을 결정합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있죠. 이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이번에는 기업은 완전 경쟁인데 완전 경쟁이다. 근데요, 자, 노동시장은요, 기업은 독점이라고 할게요.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은 독점시장이래요. 독점시장.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은요, 노동시장은 자, 이거 뭐냐면 완전 경쟁이랍니다. 완전 경쟁.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있죠? 따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이렇게 해서 결정된 임금이 있죠? 이거를 건들면 안 됩니다. 결정되는 임금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직면하는 공급선 있죠? 요거는요 마찬가지로 수평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계 요소 비용하고 같아집니다. 이렇게. 자, 임금과 한계 요소 비용은 같아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기업은 독점 기업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이렇게, 자, 이 MR하고 MFC가 만나는 점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MR 곱하기 MPL 있죠? MPL. 자, MR 곱하기 MPL이 만나는 점, 요 점에서 노동의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노동의 수요량을 결정합니다. 노동 수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완전 경쟁이라면요, 이렇게, 자, 가격에다가 MPL을 곱한 거 있죠? 원래는 여기서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여기서 결정해서 원래 임금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기업도 독점 시장이랍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수요 독점 시장이랍니다. 수요 독점 시장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우리가 수요하는 자가 요 기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노동 공급선 있죠. 이게 바로 기업이 직면하는 공급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거 이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MFC는요. 한계 요소 비용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 기업도 독점이라고 했죠. 독점일 경우는요. 원래는 가격에다 자, 곱하기 MPL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요거는요 MR은 이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MR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MP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R과 MFC 있죠. MR과 MFC가 만나는 점 있죠. 요 점에서 노동량을 결정하고 그리고 임금은요 오히려 여기서 결정합니다. 예, 여기서 시장에서 요거 있죠.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뭐 이런 데서 결정해야 되는데 막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61번. 어떤 완전 경쟁 기업이 3개의 불변 요소와 1개의 가변 요소를 이용하여 산춤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이 기업의 단기 생산함수는요, Q는 408X
408x 그리고 마이너스 4x 제곱이랍니다. 마이너스 4x 제곱이래요. 자, 그리고 x는 가변 요소의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요 일종의 노동량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량. 그리고 산출물의 가격이 한 개당 8원이랍니다. P는요 산출물 가격은 8원이래요. 자, 그리고 가변 요소의 가격이 단위당 32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32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그 단기에서 이 기업은 얼마만큼의 가변 요소 X를 사용하냐 그런 얘기인데, 이때 요소 시장도 완전 경쟁이랍니다. 그러면 자, 이 기업도 완전 경쟁, 요소 시장도 완전 경쟁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은요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있죠. 이거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있고 MF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P 곱하기 얼마라고요? MPL이 있죠. 여기서 여기 생산 노동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MR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완전 경쟁의 경우는 P 이꼴 MR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게 자, 얼마만큼의 가변 요소 X를 생산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이제 균형에서는 뭐가 같아요? 자, 임금하고 요가 같죠? 한 개 생산물 가치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가격은 8원이라고 했죠. 8원. 그리고 임금은요 32원 아닙니까? 그리고 MPL은요 요걸 미분해야 되겠네요. 이걸 미분하게 되면 자, MPL이 나옵니다. 자, 그 MP 여기 X가 되겠네요. X가 L입니다. 여기서. 그럼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일단은 408 마이너스 8X가 되겠네요. 408 빼기 8X. 그래서 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랑 요게 똑같아야 되죠?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32원하고 가격은 얼마예요? 8 곱하기 MPL은 요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408 빼기 8X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구하면 되겠네요. X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X가 25.25 나올 겁니다. X는요 25.25.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62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틀에 맞춰서 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생산물 가격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다. 완전 경쟁에 가면 무조건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항상 MFC와 같아집니다. 자, 그리고 노동시장도 완전 경쟁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P 곱하기 MPL. 자, 이게 바로 노동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 노동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 보니까 자, 노동의 한 개 생산물이 20이랍니다. 노동의 한 개 생산물은 20이래요. 그리고 생산물의 가격은 20이랍니다. 20. 그리고 임금은요 300원이랍니다. 요거는 300원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요. 그럼 얘랑 이랑 곱하니까 얼마예요? 요거는 400이 되겠네요. 400. 그러니까 지금요. 임금은 300인데 요거는요. 한 개 생산물 가치는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왜냐하면 지금 요거는 400이죠. 400이고 요거는요 3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때는요 이은 극대화 노동을 구입하려면요 노동량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노동의 그 수요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노동의 고용을 늘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노동 고용을 늘린다. 자, 그 다음에 63번 보겠습니다. 63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노동 시장은요 수요 독점자랍니다. 그러면 요 틀을 맞춰서 자, 생산물 시장은요 이렇게 수요 독점자니까 노동 시장은요 이렇게 요거는요 임금이고 이제 MFC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기울기가 2배로 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완전 경쟁이죠.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곱하기 MPL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얘랑이랑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에서 자, 이 이윤 극대화 노동량이 결정되고 임금은 또 여기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거기에 생산함수는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생산함수 Q는요. 생산함수 Q는 자, 이 L로 주어져 있네요. EL. 그리고 이 기업의 제품 가격은요 개당 1,000원이랍니다. P는요 여기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1,000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노동의 공곡선은요, W는요, 요건 어떻게 돼 있어요? W는 200 플러스 3L이 있네요. 200 플러스 3L.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수요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임금 수준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임금 수준은요,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자, 그럼 일단은 요걸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이 MFC는요, 요 기울기가 2배죠. 기울 2배니까 200 이렇게 좀 됩니다. 200 플러스 6L이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량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요거 있죠.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MPL이 나오겠네요. 미분하게 되면요, L에서 미분하면 2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이 해주면 이윤 극대화 노동량이 나옵니다. 얘랑 똑같이 해볼게요. 일치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얼마냐면, 자, 200 플러스 6L. 얘는요, 얘랑 곱하니까 2000 아닙니까? 2000. 자, 그러면 6L은요, 그 1800이 되겠네요. 1800. 그래, L은요, 300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윤 극대화 노동 구입량은요, 3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거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것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임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300 집어넣을게요. 300 집어넣으면요, 요거 600이죠? 900이네요. 900에다가 자, 200 더하니까 1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1100. 이게 바로 임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64번 보겠습니다.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니까 기업도 완전 경쟁. 그 다음에요, 이 노동시장도 완전 경쟁이죠. 그러면 이거는 자, 이렇게 항상 W는요, MFC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모든 시장이 그 완전 경쟁이니까 기업도 완전 경쟁이죠. 그러니까 P에다가 MPL을 곱한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균형 노동량이 결정되고 이제 임금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임금이 주어진 거니까 뭐 결정했다고 보다는 종속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보니까 생산함수가 Y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4L에 0.5제곱, K에 0.5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자본은 1로 고정되어 있답니다. 자본의 양은 1로 고정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생산물의 가격은 2랍니다. 생산물의 가격은 2래요. 여기다 그냥 바로 적을게요. 여기다가 2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명목임금은 4랍니다. 명목임금은요, 4래요. 자,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A의 단기 생산량은 요거 물어보네요. 요거를 계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뭘 계산하면 돼? MPL만 계산하면 되죠. 요거를 L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MPL이 됩니다. 자, 요거는 1이죠. 그대로 1만 남는 거고, 요거는요, 0.5하고 4를 곱하니까 2죠. 2L에 마이너스 0.5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0.5. 요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2 곱하기 L에 0.5제곱분의 1이 되죠. 이게 바로 MPL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2 곱하기 L에 0.5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거랑 일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생산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는 2 곱하기 자, 2 곱하기 L에 0.5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요랑 요 없어질 거 아닙니까? 1이 되겠네요. 없어지니까 나누니까 1 아닙니까? 그래서 1. 자, 그러면 요거는 L은 1밖에 안 됩니다. L은 1입니다. L은 1이고, 그 다음에 K는 아까 1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생산량을. 자, 그러니까 L도 1이죠. 요것도 1이네요. 1. 자, 그러면 1이고. 그러면 이거 둘 다 1이네요. 그러니까 4만 남는 겁니다. 4. 정답은 그 4개입니다. 4개. 이렇게 해서 답하시면 돼요. 자, 65번 보겠습니다. 65번에 다음 중에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소득 분배가 균등할수록 로렌스 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자, 로렌스 곡선은요, 그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척도인데, 자, 로렌스라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측정해 보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자, 직사각형을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자, 이쪽에다가는요, 이 인구의 누적 점유율입니다. 인구를 일렬로 쫙 세워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이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다 해줍니다. 소득을
10%, 20%, 50%, 100%다 쌓아놨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소득 계층은요, 소득이 똑같다. 그러면 20% 가져간 소득은요, 딱 20%를 가져갈 겁니다. 50% 가져간 소득은요, 딱 50%를 가져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 대각선의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완전, 뭐라고 하냐면, 완전, 자, 평등선이라는 겁니다. 완전 평등선. 자, 대한민국에는 모든 소득 계층은 소득이 하나도 없고, 이재용 문제,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그 저소득층, 여기는요 아주 고소득층 이렇게 일렬로 세놨다고 치자. 그러면 아무래도 하위 계층 20% 가져간 소득은요 20%에 훨씬 못 미치겠죠. 50% 가져간 소득도 50% 훨씬 못 미칠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린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모든 소득 계층은 소득이 하나도 없고 이재용 혼자 다 갖고 간다 치자. 삼성. 그러면 99.99% 소득을 합치게 되면 0이죠. 그리고 이재용 혼자 다 갖고 가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꾸 로렌츠 곡선은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 평등해지는 이러한 분배가 개선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나라별로 비교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자, 여기는 알파다. 요 면적, 그리고 요거는 베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진이계에서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 해준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차지한 면적 있죠? 이렇게 준 겁니다. 이거 분의 얘가 차지하는 비를 해줍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완전 평등한 사회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와서 대각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대각선은요 0이 되는 겁니다. 0을 뭘로 해도 0이 됩니다. 0일 때가 완전한 평등한 사회고, 그 다음에 만약 이재용 혼자 다 갖고 간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 가는 거죠. 알파가 이만해지겠네요. 그러면 이 면적하고 똑같아집니다. 얘랑 똑같아져.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0으로 갈수록 분배가 개선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소득 분배가 균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요 대각선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쿠즈네츠의 U자 가설은요 경제 발전 단계와 소득 분배의 균등도를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 발전이 시작되면요 오히려요 소득 분배가 더 불균등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아주 선진국적으로 갈수록 그때 소득 분배가 또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U자 가설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진위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는 균등한 게 아니라 낮을수록 분배가 균등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10분의 분배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해 보겠다. 자,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 상위계층 20%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 요거 분의, 자, 국민소득 전체 중에, 그리고 하위계층 40%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 있죠. 요걸요 10분위 분배를 해주는데,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소득 계층은 소득이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상위 계층이 가져가는 20%는 딱 소득을 20% 가져갈 겁니다. 하위 계층도요 그 소득이 똑같다고 친다면 40%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때가 2가 됩니다. 2일 때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완전. 근데 자, 만약에 상위 계층이 소득을 다 갖고 간다. 100%다 갖고 가고, 그 다음에 하위 계층 하나도 안 갖고 간다.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0일 때가 뭐라고요? 완전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4번 다시 읽어볼게요. 10분위 분배율은요, 최하위 4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비율이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10분위 분배율은요, 이론적으로 0과 2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좀 잘 좀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후생경제학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생경제학. 자, 이렇게. 자, 후생 하기 위해서 공부할 내용은요. 자, 딱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일반 균형 모형이라는 게 있고, 볼게요. 일반 균형 모형이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요, 시장 실패와 관련된 얘기.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균형 모형은요, 어떤 얘기를 공부하는 거냐면, 자, 이 가장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소비점과 아니면요, 생산점을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 뭘로 찾냐면, 요거는요, 이 파레토 최적의 형태로 찾아낸 겁니다. 파레토 최적의 형태로 해서 찾아내겠다. 그리고
그리고 효율 면에서, 이거는 효율 면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공평 면에서, 자, 소비하고, 가장 공평한 소비하고, 그 다음에 생산점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요, 사회 후생 함수, 요걸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효율과 공평이 동시에 달성하는 거 있죠. 이걸요, 자, 사회 후생이 극대화됐다 해줍니다. 사회적 후생이 어떻다고요? 극대화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이론적으로 그 효율과 그 다음에 공평이 극대화된 점이 있죠. 이걸 찾아내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는요, 현실적으로 효율과, 이거는 현실적으로입니다. 현실적으로 효율과 공평이 있죠. 이게 극대화된 거를 한번 모색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요,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시장 실패는요, 일단 효율 면에서의 시장 실패는 뭐가 있어요? 독점 과정과 같은 불안정 경쟁이라든가 아니면요, 무슨 그 외부 효과라든가 공공재, 기타 정보의 비대칭 있죠. 이런 것들이 효율 면에서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공평 면에서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것은요, 아주 불공평한 소득 분배 있죠. 이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시 경제 입장에서는 시장이 완전히 불안전하다는 얘기죠. 저성장이라든가 불안전 이런 것들 일종의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잘 따져봐서 이 시장 실패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걸요. 요기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지금은요, 일반 준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 일반 준영 알아본 다음에 잠깐 끊었다가 자, 시장 실패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실패. 자, 그럼 일반 균형은요, 이렇게 먼저 소비면에서, 자, 먼저 효율성을 먼저 추구하는 겁니다. 효율. 자, 소비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점은, 소비점 어디냐면, 요거 볼게요. 자, 요건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인데, X라는 재와 Y라는 재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만약 MRS가 등을 맞대는 점이 있죠? 요거를 쭉 연결한 겁니다. 요거를요, 소비 계약 구성입니다. 계약 구성.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자, 이게 뭐예요? 한계 대체율 있죠? 한계 대체율 MRS A하고 그 다음에 MRS 있잖아요. 이 B하고 만한 점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자, 요 옆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요, 자, 요걸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UA하고 UB 이렇게 그릴 수 있네요. 요거를요, 소비 가능 곡선, 효용 가능 곡선 해줍니다. 이걸요, 소비 계약 곡선, 이걸요, 효용 가능 곡선. 그다음에 생산에 있어서도 자, 가장 그 효율적인 생산점을 찾아내보자. X제와 Y제가 있는데 이러한 태로 어떻게 그랬냐면 이것도 등을 맞대는 거 있죠? 쭉 연결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MRTS AX제하고 MRTS YJ 있죠? 요 만나는 점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를 이렇게 그렸는데 XJ, YJ 이렇게 그린 걸요. 요거 다 그린 거 있죠? 요거를요. 생산 가능 곡선 해줍니다. 생산 가능 곡선. 자, 그러면 소비와 생산이 이제 동시에 극대화되는 점이 있죠? 이거는요. XJ, YJ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날 이렇게 PY분의 PX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죠. 그러면 요 점이 있죠? 요 점이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거는 A고 요건 B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린다면 MRS XY가 만나는 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그릴 수 있겠네요. 그때 이제 요거하고 기울기가 또 동일한 지점이 있죠? 예, 동일한 지점 요거라면 요걸 찾아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게 바로 그날 현재, 이날 현재 소비 있어서 소비 생산에 있어서 뭐라 돼요? 극대화되는 최적 효율적인 소비 생산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요 A점이라고 할게요. 요걸 A-점이라고 해보자. A-점. 먼저 A점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MRTS 자 XJ죠. 하고 MRTS YJ 같고 요거하고 PK분의 PL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때는요 MRT 있죠. 요걸 길게 하는 겁니다. MRT하고요. 자, PY분의 PX. 이렇게, 그 가격에, 그 예산선의 기울기 있죠?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B점 있죠? A-점이라고 했네요. A-점에서는요, MRS하고, A하고, 그 다음에 MRS, B가 이제, 그러면, 같아야 되죠? 그러면서,
자, 이 가격의 PY분의 PX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식을 만든다면 MRT 있죠? MRSA하고 MRSB하고요. MRT가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가 바로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충족하는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요, 뭘 공부한 거냐면, 뭘 알아봤냐면, 그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가장 효율적인 점을 알아본 겁니다.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가장 효율적인 점을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자, 이번에는 이제 공평한, 가장 공평한 그 소득을, 공평한 소득이 어떻게 되냐 알아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요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요 그림을 아까 조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생산 가능곡, 자, 생산 가능곡선이죠. XJ, YJ.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XJ, YJ. 생산 가능곡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느 날, 오늘 현재 PY분의 PX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A, 요거는 B가 있다면 요것도 이렇게 해서 서로 자, 등을 맞대는 MRS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길이가 일치하는 데 있죠. 요걸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다음 만약에 어느 날, 어떤 날은요, 길이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길이가 일치하는 점이 요거라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럴 경우는요, 예, 이렇게 어디 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A하고 B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치하는 점이 있죠. 길이가 똑같은 점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자, 요거 있죠. 요거를 다시 요 다른 평면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UA 요거는요, UP 요거는 뭐야? 요거는 효용 가능 곡선이 되는 건데, 요거 있죠. 요거를 어디 있어요? 요걸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거.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린다고 시작. A 이렇게. 그다음 이번에는 요거 그려볼 수 있죠. 요거는요, 이렇게 그린다고 치자. 그다음에 요거 그려볼 수 있죠. 요거는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외곽에 있는 선을 쭉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한 거 있죠. 이렇게 연결한 게 이게 바로 효용 가능 경계라는 겁니다. 효용 가능 뭐라고요? 경계.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생산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적의 생산 소비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공평한 점이 어디냐? 이거는 사회적 후생 함수를 도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평등주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평등주의 같은 경우는요, 자, 이 그 무찰보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죠. 평등주의. 그래서 평등주의는요, 평등주의 얘네들은요, 어떻게 해요? UA 곱하기 UP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가장 공평한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 만약에 그 최소 극대주의다 해갖고 이거는요, 최소 극대주의다. 얘네들은요, 무찰복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 최소 극대주의는 미니만 UA, UB가 됩니다. UA, U. 그래서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찾아내야 되겠죠. 하나만 더 한다면 이 공리주의라고 있는데, 공리주의 얘네들은요, 자, 효용함수가 사회적 후생함수가요, UA 플러스 UB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림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47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1은요, J와 X와 YJ 생산에 관련된 에지워즈 상자이고, 이런 걸요, 에지워즈 상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2는요, 생산 가능 곡선과 생산 가능 집합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건 아까 그림을 지웠는데, 자, 이거는 A라는 X라는 자를 생산하고 Y라 생산하면서 L, K 두 개 가지고 생산하는데, 이때는요, 이런 식으로 등을 맞대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가 생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RS, MRTS, XJ하고 뭐가 만나야 돼요? MRTS, YJ가 만나야 됩니다. 요거를 옆에 공간에 옮겨 놓을 수 있죠. 그러면 XJ, YJ 하면 요걸요, 생산 가능 곡선, 요걸요, 생산 계약 곡선 해줍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가본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점 E2점에서는 E2점이 어디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E2점은 요 점이네요. 이 점. 요거는 아주 효율적인 생산점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 완은요. 이 완은 여기 있죠. 이 완은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점 E에서 X와 YJ의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요. X와 YJ의 가격 비율과 같다. 이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가격 비율과는 상관없이 둘 다 한 개 기술적 대체율이 같은 점이 있죠. 이거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MRTS가 같은 점들이죠.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1, 4번 틀렸고 나번 해볼게요. 점 E와는요. 요걸 얘기하죠. 점 E와는요. A점과 같은 생산 가능 곡선 RA점에서 대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쭉 연결한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A점은요. 이런 데 생산했을 때는 여기 점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 답은 볼게요. 점 B에서는요. 두 재화의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 동일하다. 점 B가 어디예요? 요거 아닙니까? 요거는요. 이 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1에서 E2와 같이, 요 E2 아닙니까? E2와 같이 두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이어놓는 거 있죠? 이걸요, 생산 계약 곡선에 이릅니다. 생산 계약 곡선. 그 다음에 그림 1에 두 지원점 X와 Y는요, 요 점 있죠? 요 점. 그리고 요 점도 있죠? 이거 다 효율적인 생산점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다 있는 겁니다. 요 점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자, 여기도 끄트머리 있죠? 이렇게 해서 다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시고 6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아래 그림은 XJ, YJ 생산을 생산하고 있는 어떤 경제 생산 가능 곡선과 생산 가능점을 나타낸 것이다. 틀린 것은 요게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요거는 A점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C점이 있네요. C점. 그리고 요거는요, D점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B점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는요, 기회 비용이요. 요거는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자, 먼저 요거는 기회 비용이 체증한다 줍니다. 기회 비용이 체증하는 거.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냐면요, 이거는 기회 비용이요, 체감하는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기회 비용이 체감한다 해줍니다. 체감. 요거는요, 체증한다. 그리고 요거는요, 결국은 얘는요, 규모에 따른 수학 체감의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체감. 얘는요, 규모에 따른 수학 이거 체증의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체증. 왜 이렇게 나타나 볼게요. 요거 볼게요. 요거. 자, 요거는 XJ, YJ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XJ 한 단위를 늘려갈게요. 이렇게. 이게 한 단위씩 늘려가면 YJ는 줄여야 되겠죠? 이게 바로 기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J는 처음에 요만큼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줄어들다 점점 크게 줄어들죠? 점점. 그래서 기회 비용이 점점, 요 점이 기회 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점 볼게요. 1번에 A점에서는 XJ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것의 기회 비용은요, C점에서 XJ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것의 기회 비용보다는 작겠죠? 예. 밑으로 갈수록, 이쪽 갈수록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D점보다는 C점이 더 파레토 효율적이다. 자, D점하고 C점은요, 둘 다 최고 효율적으로 생산한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C점은요, B점보다 파레토 우월하다. 자, C점과 그 B점이죠. 요거는요, C점은요, B점보다 우월하다.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A점은요,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것도 효율적이죠. 좀 더 효율적인 점을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B점 요거 아닙니까? B점에서는요, 완전 고용이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요거도 틀렸습니다. 요거는요, 여기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요, 비효율적인 점들인데, 비효율적인 생산점들인데, 이 비효율적인 것들은요, 완전 고용 시에 비효율이 될 수도 있고요. 불완전 고용일 때 있죠. 이때의 비효율도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비효율은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겁니다. 5번.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생산 가능 곡선해 줍니다. 이거 생산 자, 가능 계약 곡선. 이거는요, 효용 가능, 죄송합니다. 효용 가능 경계라는 겁니다. 효용 가능 경계. 어느 경제에서 A와 B 두 구성원이 68번입니다. 예, 각각의 후생을 UA와 UB로 나타낼 때,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그린 거, 이렇게 다 연결한 거. 이거를요, 효용 가능 경계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EU BA는요, UB 플러스, 이거 플러스, 자, UP 아닙니까? UB는 얼마로 돼 있어요? 100으로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UB만 좀 남겨놓고 넘길게요. UB로만, 요거는 UA고, 요거는 UP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요거만 남겨놓고 넘기게 되면 100 마이너스 2 UA가 되죠?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리고 A의 효용을 0으로 놨을 때 B는요,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100이 되는 겁니다. 100. 그리고 B의 효용을 0으로 놓게 되면 얘가는요, 50이 되겠네요. 이렇게 50, 이렇게 50,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효용 가능 경계입니다. 현재 효용 가능 경계예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직선 형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이 점에서는 당연히 뭐라고요? 생산 및 소비가 효율적인 점들입니다. 생산 및 소비가 효율적인 점들. 이때 정부 개입이 없을 때의 시장의 균형 배분은요, A의 우생은 0이고 B의 우생은 100을 합니다. 정부 개입이 없을 때는요, A는 하나도 못 먹고 B만 다 가져가는 겁니다. A는 하나 먹고 아주 불공평한 소득 분배네요. 근데 어떤 소득 재분배 정책이 도입된다면 시장에서 A의 우생은 20으로 늘어나고 B의 우생은요, 50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A의 우생은요, 20으로 늘어난답니다. 20. 여기 20이라고 치자. 20. 그리고 20일 때의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20일 때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니까 A의 효용이 20일 때 B는 얼마가 돼요? 원래는 100 마이너스 40이니까 원래 60이 돼야 되는 거죠. 60일 때가 가장 효율적인 생산 소비점입니다. 여기가 60일 때가 효율적인 생산 소비점인데, 근데 B는 후생이요, 50이 된답니다. B는 후생이 5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요 점이 지키네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파레토 효율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공평성도 높아졌지만 이때는 이렇게 볼게요. 이때는요, 아주 효율적은 달성하지만 아주 불공평한 사회가 되겠죠. 불공평한 형태고, 요거는요, 요 점 있죠, 요 점은요, 아무래도 자, 효율성은 좀 감소하겠네요. 그렇지만 공평성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이 경제에서 정부 개입이 없는 시장 경제의 균형은요, 어쨌거나 요 점에 있죠. 요 점에 있으면 파레토 효율적인 겁니다. 효율적. 자, 1번 맞는 거고,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은요, 파레토 비효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현재는 파레토 효율적이었는데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건 비효율적인 점들입니다. 어쨌거나 효율은 좀 떨어졌네요. 떨어졌습니다. 3번 해볼게요. 사회 후생의 효용의 합이 WA 플러스 WB. 이거는요,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적 후생 함수가 이렇게 UA 플러스 UB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가만 놔둬도요, 자, 뭐가 달성돼요? 공평과 효율이 이렇게 달성됩니다. 공평과 효율이. 자, 그래서 얘네들 요게 공평하다고 보는 겁니다. 공리주의 요 때는. 그래서 자, 보시면 3번 볼게요. 사회 후생이 효용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정부 개입이 없이도 이 경제는요,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는요, 효용과 공평이 동시에 다 극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들의 이제 사회 후생하면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4번에 사회 후생의 효용의 최소값이 미니멈으로 되어 있을 때 미니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최소 극대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사회적 후생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데,
자, 이때 결정이 될 때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은요, 사회 후생을 극대화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효율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는요, 효율성도 극대화되고 최적 배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요, 자, 사회 후생 함수에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성과 공평성이 동시에 달성하는 걸요,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일단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회 후생이 효용의 곱수로 정의될 때, 이제 사회 후생이 효용의 곱수로 정의한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그려져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요. 자, 이 뭐냐면 평등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의 도입은요, 사회 후생을 개선시킨다 이런 표현 많은 겁니다. 개선. 왜냐하면 어쨌거나 효율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죠. 다 떨어질 수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B가 혼자 다 먹었잖아요. A는 하나도 안 먹고. 근데 어느 정도 같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 효율성과 이 공평성을 비교해 봤을 때 효율은 약간 떨어졌네요. 뭐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약간 떨어졌는데 공평은 매우 높아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사회 후생은 개선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개선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장 실패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효용과 공평이 달성되는 이론적인 점들을 찾아본 거고, 자, 지금부터는요, 현실적으로 이 시장 실패가 나타나서, 자, 아무래도 비효율이라는 얘기죠. 불공평하고 이거를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하자는 얘기인데, 먼저 시장 실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정보의 비대칭해 주는데, 정보와 비대칭과 관련돼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요, 도덕적 해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그리고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역선택. 자, 도덕적 해이는요, 이거는요, 이 어떤 사람의 숨겨진 행동이 거래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 뭐 공장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물건 안 팔려서 창고에 무장 쌓여 있는데, 이거를요,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화재 보험. 그런 다음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일부러 불질릴 수 있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겠네요. 이런 걸요, 이 숨겨진 행동이 거래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역선택이라는 것은요, 어떤 재화의 어떤 숨겨진 특성이 거래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매도자가 팔려는 자가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인데 이걸 어떻게 팔았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매수자가 잔금 다 치르고서 요거를 잔금까지 치르고 이사까지 끝난 다음에 잠을 자려고 했더니 애들 쿵쿵대는 소리가 다 들린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숨겨진 특성이 거래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요, 매수자가 그때는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6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도덕적 해이의 예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1번에 중고차 구매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유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 이거는요, 자, 숨겨진 특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래 이후에 타보고 나서 하는 겁니다. 이걸요, 역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는요, 다 역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열심히 관리도 잘 하고 한다고 하고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강관리를 게을리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다음에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만 추구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요, 이 감춰진 특성이 나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근로자의 근무 태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한다고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뺀질거리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신축한다고 대출해줬더니 나중에 엉뚱한 데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70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서술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거래 쌍방 중에 한쪽은 정보를 갖고 있고 다른 쪽은 정보를 갖지 못한 현상이죠. 이걸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아니면요, 불완전한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후에 감춰진 행동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겨진 행동 있죠. 요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역선택의 현상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해줘야 돼요. 자, 3번 해볼게요. 보험 가입자가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클수록 보험회사는요 어떤 식으로 해든 요거를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이거 조그만 사고 같은 건 안 물어주고 일정 액 이상이 사고가 터졌을 때 있죠. 그때만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자는 사고 같은 거 안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요 기초 공제 금액을 높인다 해줍니다. 4번에 생명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모르는 경우 모르고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병이 많이 걸린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숨겨진 어떤 특성이 나중에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역선택입니다. 모르는 경우에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죠.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사고 손실액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에 공동 부담하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줄어든다. 이거 뭐냐면 자, 이 공동 부담은요. 일정한 사고가 나면요. 이 본인도 일부 부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20% 정도나 30% 부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안 내려고 당연히 열심히 자, 이 운전을 게을지 그 주의를 태만하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맞는 겁니다. 자, 71번 볼게요. 자, 이 외부 불경제 아니면요. 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생산 관련돼서 외부 경제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생산과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외부 불경제. 자, 그리고 요거는요, 다른 말로 이제 이걸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되어 합니다. 요거. 자, 남한테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못 받는 경우 있죠? 요거는요, 자, 남한테 손해 입히면서 보상도 못 받는 경우, 이걸요,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생산 관련돼서. 어떤 강상류에서 화학공장 하는 사람들은 오염물질 같은 거 강에다 버릴 수 있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밑에서 양식업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상하면 상하는데 보상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게 이제 비용 곡선인데 사적 한계 비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만약 보상을 했더라면 이거 비용이 더 커졌겠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SMC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수요 곡선인데 이건 편입 곡선이라는 겁니다. 편입 곡선.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얘네들은 여기서 생산하고, 여기서 이제 수량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P, 이거는요, Q. 근데 원래는요,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게 최적 가격이 되는 겁니다. 최적 가격. 그리고 여기서 수량을 결정하는 거 있죠. 이게 최적 상춘량이 되는 겁니다. 최적 산출량. 그래서 최적 산출량에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있네요. 이런 형태를요.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어떤 지저분한 주택가에다가 어떤 사람이 멋진 가든을 문장 크게 차렸는데 자, 여기다 막 연못도 쫙 만들고 주변에 도로도 좀 깔고 그리고 녹지 공간 이거 많이 확보하니까 주변에 집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남한테 그 이익을 줄 수 있네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요.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사적 비용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요. 어떤 사람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어떤 편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한다면요. 만약에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생산비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대가를 원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가를 받고 가든 같은 걸 차렸다면 자, 생산비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뭐가요? 비용이 되는 겁니다. SMC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요 차이 있죠, 요 차이가 그 양식업자가 손해나는 부분입니다. 손해 부분. 그리고 요거는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요게 이제 편입곡선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얘네들은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Q 여기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결정돼야 되죠. 생산량이 최적 생산량이 여기서 결정돼야 되고 최적 가격도 여기서 결정돼야 됩니다. 최적 가격. 근데 여기에다 훨씬 못 미치게 생산하고 있고
가격도 뭐라고요?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만큼을요. 예, 그 이익을 보는 자한테 받아서 이거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 얘네들이 뭐 지가 올랐다고 안 주겠죠. 근데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주변에 다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로를 깔거나 녹지 공간 이거 만드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걸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급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아니면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얘는요.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럼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만큼 정도를요. 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피구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요. 무슨 조세를 잔뜩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71번 보겠습니다. 71번. 자, 한 재화 생산 시에 외부 불경제가 생길 때의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외부 불경제는 이걸 얘기합니다. 보니까 시장 공급선이 지금 현재 이게 시장 공급선입니다. 공급선이 사회적인 총 생산비 요거보다는 과소 평가하고 있네요. 과소. 1번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시장 공급선이 요걸 얘기합니다. 모든 비용이 포함됐을 때 이게 바로 모든 비용이 포함됐을 때입니다. 포함됐을 때의 공급 곡선보다는요.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아래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시장 공급선이 자, 사회적 총 비용 곡선을요. 이게 사회적 총 비용 곡선을요. 과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소 평가. 그다음에 시장 균형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 이게 효율적 산출량입니까? 이거보다 낮은 산출량이 아니라 많은 산출량 혹은요 높은 산출량 수준에서 성립하고 있습니다. 다 틀렸고 5번 볼게요. 시장 가격이 요거 아닙니까? 요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가격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이렇게. 자, 그다음에 72번 보겠습니다. 72번. 아래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요거는요. 정의 외부 효과를 얘기합니다. 정의 효과. 그래서 이만큼 정도를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이익을 준 자들한테 이렇게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요만큼을. 자, 1번 볼게요.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1번 볼게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만큼 정도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람직한 생산을 유도할 수 있겠죠. 맞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시장 가격은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요. 시장 가격은요. 높게 책정되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은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 이거는 소비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생산과 관련된 외부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생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외부 효과죠. 정의 외부 효과니까 긍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5번에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바람직한 소비를 유도한다. 이건 조세를 부과하는 건요. 남한테 피해를 입히니까 조세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는 겁니다. 보조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3번부터는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